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고창근 작가님의 소도입니다. 소도란 사만 때 하늘에 제사 지내던 성지를 뜻하거나 해마다 5월 수린날 10월 상달에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었던 풍습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의 향토 문화에 대하여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으며 여성의 성 본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선배와 함께 문장대 산골마을의 소도에 창간했다가 뜻밖의 뒤풀이의 보쌈을 당해 과수의 방에 들게 되는데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소도, 고창근. 아침을 먹자마자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꺼냈다.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한번 따라가 볼 요량이었다. 화북이면 경북에서도 오지인 상주, 그 중에서도 가장 오지인 곳이 아닌가. 문장대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산골짜기라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제의라면 뭔가 신비스러운 요소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 선배의 말투에서 꼭 가야 할 것 같은 무슨 계시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꼭 할 얘기가 있으니 퇴근하는 즉시 할매 집으로 나오라는 김 선배의 전화를 받은 것은 5일 전 퇴근 무렵이었다. 고향 동네의 4년 선배이자 향토문화 연구가인 김 선배는 탁자에 앉자마자 이번 정월 대보름날에 화북 어느 마을에서 벌어지는 제의를 함께 보러 가자는 제안을 했고 나는 머뭇거렸다. 아직은 드러내놓고 어디를 구경하러 다닐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가보면 알겠지만 좀 기이한 면이 있어. 김 선배가 작심한 듯 은밀하게 주위의 눈치를 보며 나지막하게 말을 했을 때에야 나는 조금 관심을 보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귀신받기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여전히 한 발을 뺐다. 그것도 그렇지만 행해지는 모든 게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독특해. 특히 김 선배는 무언가 말을 아끼듯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특히 뭐요? 나는 마땅한 거절거리를 찾았다. 인간의 뭐 그런 건데. 김 선배는 말을 하려다 중도에서 얼버무렸고 나는 그런 김 선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가 아직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나는 손을 저었다. 자네가 왜 어때서? 김 선배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듯 손사래를 쳤다. 참, 아직 병원에 있고? 김 선배는 갑자기 생각난 듯 조심스럽게 아내에 대해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아내의 파리한 얼굴이 언뜻 떠올라 나는 서둘러 말머리를 돌렸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전데요? 다른 사람들도 세고 셌는데. 나의 말에 김 선배는 정색을 했다. 뭐랄까,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자네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김 선배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김 선배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승낙을 해놓고도 그리 마음이 쏠린 것은 아니었다.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고향 마을 얘기와 어릴 때 함께 놀던 얘기를 하다 보니 밤이 깊어갔다. 김 선배가 주로 말을 많이 했고 나는 어쩐지 나설 기분이 아니라 주로 듣기만 했다. 헤어질 무렵, 거긴 말이야 일종의 치해법권 지역이거든. 김 선배는 주절주절거렸고 예, 그럼 소도 같은 거 말입니까? 나의 말에 아니, 특별한 의미에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보면 알아. 김 선배는 나의 어깨를 툭 쳤다. 김 선배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잠에 빠져들 때만 해도 김 선배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소도와 치해법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아마도 말에서 풍기는 묘한 느낌 때문이었으리라. 그날 이후 계속 치해법권이니 소도니 하는 김 선배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하룻밤을 지새워야 할 거야. 옷 단돌이 자라고
화북 입구에서 만나세. 오후 5시. 김 선배의 마지막 말까지 또렷이 기억이 났다. 퇴근 뒤라 빈속에 제법 많은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였는데도 말이다. 옷을 다 입은 나는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으로는 하얀 비닐봉투를 뒤집어 쓴 선풍기와 갖가지 가전제품과 잡다한 것들이 쌓여 있고 그 반대쪽은 얇은 요가 깔려 있었다. 아내가 쓰던 방이었다. 원래는 다용도실로 쓰던 곳이었는데 아내는 잡다한 것을 한쪽으로 밀쳐내고 둥지를 틀었다.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 바닥이나 소파에서 낮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친 채 자던 며칠 후였다. 방에는 아내의 외출복이 없다. 안방의 장롱도 마찬가지다. 오래전 나는 아내의 모든 외출복을 비닐봉지에 넣어 아파트 입구에 있는 재활용 의류함에 넣었다. 서둘렀는데도 화북에 도착하고 보니 김 선배는 화북 입구에 있는 장각 폭포 어귀에 차를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면 소재지에 들러 칼국수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다시 충북 괴산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문장대를 오르는 등산로 입구를 지나 30여 분 더 가자 김 선배는 차를 오른쪽으로 꺾었다. 이런 곳에도 길이 있나 싶게 양쪽으로 커다란 나무가 우거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비포장 도로였다. 구불구불하고 군데군데 제법 깊게 파인 곳도 있어 차 몰기가 수월치 않았다. 이미 대보름달이 머리 위에 떠서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으나 주위에 우뚝 솟은 산들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길은 괴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차의 시속은 자연히 20km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40여 분을 달렸을 때에야 산 중턱에서 불빛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좀 더 가니 길 옆으로 제법 넓은 농가 밭이 나타났는데 말라 비틀어진 고추대공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이제 등에 난 땀이 좀 마르는 느낌이었다. 불빛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마을의 형상이 어렴풋이 다가올 무렵 김 선배는 밭 옆에 차를 세우고는 창을 내려 손을 아래 위로 흔들며 주차 신호를 보냈다. 많이 와본 것 같아요.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바닥에 묻어난 땀을 바지에 닦으며 말했다. 몇 번 와봤지. 김 선배는 차에서 배낭을 꺼냈다. 가만히 있자. 7시가 다 되어가는군.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갈까? 김 선배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마을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더니 길섭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쭈빅거리며 다가가 김 선배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몇 시에 시작하는가요? 좀 더 있어야 할 거야. 낮엔 윷놀이를 하거든. 김 선배는 보름달을 향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나는 서두를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김 선배의 표정을 살펴보니 오히려 김 선배가 뭔가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눈을 끔뻑이며 깊이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며 가끔 손으로 얼굴을 비비다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는 행동이 그랬다. 대체 무슨 죄인데 그럴까? 나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지그시 누르며 물었다. 언제부터 내려온 죄인가요?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을의 역사는 깊은 것 같아. 저걸 보면 알지. 김 선배는 몸을 돌려 손으로 마을 쪽에 있는 넓은 공터를 가리켰다. 나는 김 선배의 손을 따라 눈길을 돌리다 시꺼먼 기와를 머리에 인 각을 발견했다. 불과 20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은 것이었다. 각이네. 효녀각인가요? 열려각일세. 영조시대에 세워졌으니 오래됐다고 할 수 있지. 저걸 봐서는 최소한 그 이전에 여기에 마을이 있었다는 얘기고. 열려각이라. 나는 열려각으로 이끌리듯 걸어갔다. 영조 5년, 그러니까 1729년도인가 그때 건립되었는데 광주 김씨 열려각이라네.
저 목판에 간략하게 언급되었지만 남편이 죽은 지 90일 만에 그러니까 졸곡을 지내고 자결했다지. 나는 나무 창살을 두 손으로 잡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여자가 죽었다는 목판 글씨는 보이지 않고 시꺼먼 어둠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시카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어쩌면 막막한 마음을 어쩌지 못해 나온 자구책이었는지도 몰랐다. 술에 취해 늦게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거실 바닥이나 소파에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시카를 가는 상상을 했고 그 시칼이 언젠가는 아내의 마른 몸피를 뚫고 말 것이라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김 선배는 담배를 꺼내 나에게 권하고 자신도 한 갭이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김 선배에게 불을 건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이번에는 내가 담배를 꺼내 김 선배에게 권하고 나도 한 갭이 입에 물었다. 김 선배가 불을 건넸다. 그때 마을 쪽에서 풍물 소리가 들려왔다. 김 선배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산의 울림으로 가락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 늦었구만. 어서 가세. 김 선배는 배낭을 서둘러 어깨에 메고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길은 위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조그마한 개울을 건너자 비로소 마을의 형체가 또렷이 나타났다. 농가 밭을 오른쪽으로 두고 우뚝 솟은 산자락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반원을 그리고 있었다. 마을 끝에 자리 잡은 집은 산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어 자연히 위치가 제일 높은 곳이었다. 풍물 소리는 그 집에서 조금 산 위에 위치한 커다란 나무 쪽에서 났다. 마을 전체로 보면 나무가 가지를 넓게 뻗어 마을을 내려다보는 형상이었다. 집들이 한두 채씩 나란히 이어져 생각보다 나무까지는 길이 멀었다. 풍물 소리가 점점 가까이서 들려왔다. 당상구 다는구만. 김 선배는 풍물가락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집집마다 처마에 외등을 켜놓았지만 마당을 훤히 비추는 달빛에 드러난 빈집들은 적적한 기분이 들었다. 큰 나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당산제는 끝나가고 있었다. 하얀 도포에 가설 쓴 노인이 제문을 읽으며 상향소지를 하고 있었다. 당사님 만세 유전을 비옵니다. 노인은 종이에 불을 붙이고 두 손으로 번갈아 위로 날리며 태웠다. 까만 재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노인은 돌아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 음복들 하시지요. 노인의 말소리가 떨어지자 아낙네들이 앞으로 나가 술이랑 음식을 내놓았다. 남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다. 어른들은 30-40명 내외였고 어린아이 몇 명이 눈에 띄었다. 자, 앉게나. 김 선배는 나의 어깨를 잡고 자리에 앉았다. 앞에 술과 떡이며 전이 놓여졌다. 김 선배가 내 잔에 술을 따랐다. 누르스름한 게 집에서 만든 술 같았다. 한 모금 마시니 달짝지근했다. 금방 입에 침이 고였다. 아니, 김 선생 아니시오? 소리나는 쪽을 보니 상향소지를 하던 노인이었다. 간 밑으로 얼굴이 그늘졌음에도 눈빛은 형형했다. 약간 마른 편이었는데 각진 얼굴에다 달빛을 받아 더욱 희게 보이는 긴 수염이 범접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김 선배는 일어서서 노인이 두 손을 잡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나도 벌떡 일어섰다. 나야 뭐 별일이야 있겠소만. 그래, 김 선생은 어떻게 지냈소? 노인은 말하는 도중 틈틈이 나를 흘끗거렸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노인의 압도하는 눈빛에 번번이 눈길을 피했다. 참, 인사드리게나 이 마을의 어르신이시네. 김 선배는 나를 돌아다 보았고 나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드렸다. 제 후배입니다. 잘 오셨어. 자, 이럴 게 아니라
한 잔씩 드시고 우리 집으로 가지요. 노인은 김 선배의 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곤 나에게 잔을 건넸다. 말소리며 서두르는 모습이 뭔가 들떠있는 것 같았다. 노인의 집은 당산제를 지낸 곳에서 5집 건너편에 있었다. 시골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방 2칸에 부엌마루가 달린 일자형 슬레이트 집이었다. 집 오른쪽에 외양간이 달린 방 1칸짜리 집이 있었는데 노인은 거기서 기거를 하는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뒤따라온 며느리에게 김 선배와 나를 소개시키고는 곧장 그 방으로 안내했다. 며느리가 술상을 가져왔다. 셋이서 상에 마주 앉았다. 막상 밝은 불빛에 드러난 노인의 얼굴을 보니 그리 강단지게 보이거나 범접 못할 만큼 위험 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촐로였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노인과 김 선배가 전년의 농사며 마을 근황을 얘기하는데 풍물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입구 집부터 시작하는데 요샌 빈집이 많아서 그리 오래 안 걸리지요. 노인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나는 술이 좀 오르자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지신받기 외에 다른 풍습은? 결국 나는 속내를 보이고 말았는데 아마 술 힘을 빌린 탓도 컸으리라. 고을마다 나름대로 내려오는 풍습이 있겠지만서도 여긴 이틀을 걸쳐 또 하나 더 하지요. 나는 순간 벌떡 솟아오르는 호기심으로 김 선배를 곁눈으로 보았는데 김 선배는 아무 말도 없이 술만 축내고 있었다. 지신받기 외에 어떤 종류의 풍습입니까? 나는 작정을 하고 물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풍물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노인의 말에 너무 열중하느라 풍물 소리가 점차 다가오는 걸 못 들었으리라. 주인, 문 여소. 문 안 열면 갈라요. 어여 문 여소. 마당 한가운데 불렀어. 주인, 문 여소. 복 들어간 깨 문 여소. 큼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벌떡 일어나 옷장을 뒤지더니 가면을 꺼냈다. 김 선배도 배낭에서 재빨리 가면 2개를 꺼내더니 1개를 나에게 내밀었다. 가면이랬자 두꺼운 마분지나 헝겊에다 눈, 코, 입 부분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크레파스로 동물 무늬를 그려놓은 것에 불과했는데 귀에 걸 수 있도록 양쪽에 고무줄을 달아놓았다. 내가 받은 것은 헝겊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노인이 가면을 쓰고 나가자 나는 가면을 만지작거리며 김 선배를 바라보았다. 쓰게 이걸 써야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나는 묘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가면을 쓰고 밖으로 나왔다. 풍물잡이들이 마당에서 성주풀이와 앵마기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촛불과 쌀 한 그릇 놓은 상을 마당 한가운데 놓고 2 손바닥을 비비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풍물잡이들은 물론 대문 쪽에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마분지나 헝겊 쪼가리를 잇대어 만든 가면을 쓰고 있었다. 성주굿이 끝나고 대포수가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엎어놓자 며느리가 그릇에다 쌀을 담아서 촛불을 꽂아놓고 정화수를 떠놓았다. 누르세 조왕님 좀 누르세 올리세 조당지신 올리세 이 솥에 밥을 하여 만백성을 먹여내세 구석구석 네 구석 정지구석도 네 구석. 상소의 앞소리에 이어 풍물잡이들이 지신아 밟아 누르다 뒷소리를 넣었다. 조항굿이 끝나자 이번엔 장독으로 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음식 맛을 좋게 해달라는 청룡굿을 하였고 부엌 앞에 있는 수도가에서 생굿, 외양간역 광에서 고방굿을 하였다. 김 선배와 나는 방 앞에 서서 지켜보았는데 김 선배는 꼼짝도 않고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주위의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면을 써서 표정을 살필 수 없었지만 상세의 앞소리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풍물잡이들의 뒷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신받기를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머물렀던 방 옆에서 외양간 굿을 치고 집 뒤에 있는 뒷간에서 측간 굿을 마치고 나오자 며느리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술상을 갖다 놓았다. 술굿이 시작되었다. 두부국에 김나네 어서 치고 술 먹세. 시어머니 주기는 아깝고 며느리 주기는 쑥쓰고 저 밑에 지렁이 온다. 우리가 먹자. 지시나 밟아 누르다. 뒷소리가 끝나자 노인은 풍물잡이들뿐만 아니라 대문간에 서서 구경하던 이들도 모두 불러 일일이 술을 따라주었다. 남녀가 따로 없었다. 나도 술을 받아 마셨다. 가면을 써서 불편할 것 같았는데 헝겊으로 된 것이라 얼굴에 착 달라붙었고 또한 입 주위 부분에 구멍을 크게 뚫어 놓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술이 점점 오르자 나도 모르게 흥분되었다. 저기 경운기 아니요? 자, 여기도 한번 치세. 굴러간다. 굴러간다. 힘차게 굴러간다. 서양 잡기신 몰아내고 우리 농민 힘차게 굴러간다. 사람마다 술을 한 잔씩 하자 상세가 일어서서 덕담을 했고 풍물잡이들이 사물을 챙겨 들고 뒷소리를 넣었다. 몇 집을 더하고 당상굿 하던 곳에 이르자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지신받기 한 집들에서 가져온 음식과 술이 멍석 위에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옆 사람과 술을 권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진지하군요. 그동안 보아온 동네 청년들의 지신받기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또한 장난기마저 있어 동네 사람들의 참여나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마치 어떤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듯 했다. 꽥꽥, 꽹, 꽹, 꽹. 갑자기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동네 어르신이 분명한 노인이 쇠를 잡고 삼체 한 장단을 치며 마을 사람들 중앙으로 나왔다. 앉아서 술을 마시던 풍물잡이들도 가지고 있던 징이나 장구, 북을 들고 일어나 노인이 장단에 맞춰 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술잔을 놓고 하나둘 일어섰다. 삼체 한 장단이 끝나고 휘몰이로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주위 만물의 생기를 빨아들일 듯 울려 퍼지는 노인의 쇳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섞여들어 춤을 추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항상 머리를 짓누르고 있던 묵직한 것이 확 걷어지는 느낌이었다. 나와 김 선배는 따로 떨어져서 옆 사람이 어깨를 부둥켜 안고 춤에 몰두하고 있는데 휘몰이 장단이 끝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쨍쨍 쨍쨍쨍 쇳소리가 불기둥처럼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러다 잠시 징에 굵고 나지막한 소리가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는가 싶더니 또다시 쇳소리가 하늘에 떠있는 달을 향해 포효하듯 치솟아올랐다. 몇 번인가 그렇게 새와 징의 장단이 이어지자 군중의 움직임도 그 흐름에 빨려들어 요동쳤다. 어떤 이들은 격정을 못 이겨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새와 징 소리에 완전히 혼과 몸을 빼앗겼다. 얼마쯤 격정의 장단이 서서히 국거리 장단으로 돌아오자 군중의 춤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열기가 좀 가라앉자 나는 소피를 누기 위해 군중을 빠져나왔다. 몸에선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어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어둑한 구석에서 소피를 보고 바지를 올리는데 갑자기 커다란 손이 입을 막았다. 팔은 뒤로 묶여졌고 얼굴에 무엇인가 씌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곧이어 자루 같은 게 몸에 씌어졌고 우악스런 손길에 내 몸은 위로 올려졌다. 장정 두세 사람이 들쳐맨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루 속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빠르게 뛰어가는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에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누운 채 팔에 힘을 주자 의외로 끈이 쉽게 풀렸다.
자루를 벗겨내고 얼굴에 씌어진 것도 걷어냈다. 얼른 상체를 일으켰다. 여기가 어딘가. 주위를 둘러보니 울렁거리는 촛불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회색빛 한복을 입은 여인이 보였다. 문엔 환한 달빛이 머물고 있는 낯선 방이었다. 나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났다.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는데 말이 떨렸다. 가면을 쓴 탓에 여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으나 목소리로 보아 40대 초반인 것 같았다. 보쌈을 당하셨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보쌈을? 얼굴에 가져가던 손에 가면이 잡혔다. 아직도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가면을 벗으려 하자 여인이 황급히 제지했다. 안 돼요. 가면을 벗으면 꼭 지키셔야 해요. 여인의 완곡한 말에 올렸던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약간 불쾌해졌다.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보쌈이라뇨?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신 바뀌며 그 뒤에 이어진 뒤풀이를 떠올려 보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는 마을의 행사에 순순히 참여하지 않았던가. 순간 하고 나도 모르게 가벼운 탄성을 자아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뒤풀이 뒤에 이어지는 풍습. 나는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금 이것도 제2의 일종인가요? 말이 떨렸다. 이 마을엔 처음이신가요? 여인은 조금은 의외란 듯 물었다. 선배 따라 처음 왔습니다. 김 선생요. 아무 말도 안 하셨던가 봐요. 알 듯 모를 듯 선문답만 했지요. 나는 자꾸만 긴장되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지 생각은 이번 제2에 손님과 지가 뽑히는 것 같은데요. 뽑히다니요? 뭘 말입니까? 지도 시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날부터 니리 오는 풍습이라요. 아주 먼 옛날에 전쟁이 나서 동네 남정네들이 많이 죽었다 카대요. 그러니 자연히 마을엔 홀몸된 여자들이 많았고 그게 종종 탈을 일으켰다 카던데 특히 정월 대보름날엔 지신받기 끝나며 마을 총각들과 홀몸된 여자들 사이에 여인은 마른 침을 삼켰고 나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렸다. 정월 대보름날이면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나다 보니께 아예 지신받기가 끝나면 고만 총각들과 홀몸된 여자들이 어울리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하는데 마을에선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하고요. 물론 혼자 된 남정네들과는 정식으로 맺어 주었고요. 시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서도 그런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온 모양이어요. 임자가 있는 남정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번이나 저지를 해보았다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인의 말을 들으니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나는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다. 오늘 귀신받기가 끝나곤 아무런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뒤풀이가 그때 총각들과 홀몸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였다 하는데 시방이사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어울리지만서도 가면을 쓰는 것도 그때부터 생겼는 것 같고 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변했다 하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너무 성급하게 물은 탓에 스스로 무안해져 있는데 여인은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다 말을 했다. 잘은 모르겠지만서도 총각과 홀몸된 사람 며칠 지목해가지고 지목된 총각을 보쌈해서 홀몸된 사람 집에 들다 놓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 모르게요. 당일에 바로 일을 추진하는 몇 사람만 알고요. 또한 그 훗날에도 절대로 비밀에 붙여지고 마을에 마땅한 총각이 없으면
타 동네에서나 혹은 길 가는 사람을 봅삼할 때도 있었다 하고요. 그럼 내가? 나는 난감했다. 낯선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속임수에 빠진 기분이었다. 머리를 흔들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인이 나의 그런 행동을 곁눈질하다 말을 꺼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옛날에야 그렇지만서도 시방 세상엔 다만 흉내만 낼 뿐이지요. 하지만서도 한 대 나가시면 안 되고요. 새벽 첫 닭이 울면 바로 떠나셔야 해요. 요강은 저 윗목에 있지요. 혹 어기면 봉변을 당할 수도. 안직도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고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해요.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손님과 지는 차명을 당하게 되지요. 차명이라뇨? 섬뜩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음성을 높였다. 또 첫 닭이 울었는데도 같이 있거나 난중에 또 만난다 하거나 해도. 순간 어떤 불길한 예감이 지나갔다. 나는 지금 제2를 지내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엄격한 규율이 있고 그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차명을 당한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여인이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너무 걱정 마시고 손님께선 기양 편히 주무시다 첫 닭이 울면 바로 나가시면. 여인은 말을 마치고 촛불을 입으로 후불어 끈 후 가면을 쓴 채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촛불을 껐다고는 하나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으로 방 안은 환했다. 여인은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나도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이 심란해서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였다. 노인과 지신받게 하던 마을 사람들이 떠올랐다. 또한 뒤풀이할 때 격정을 못 이겨 몸을 부들부들 떨던 사람도 눈에 선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제2의 일종이라 나는 여인의 등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언젠가 낮에 집으로 전화를 거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두세 번 눌리고 나서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그 역시 없는 번호라는 것이었다. 자꾸 장난 전화가 와서요. 아내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한 미소였다. 아내의 몸은 차가웠다. 행위가 끝날 때까지 아내는 그 흔한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끝나면 아내는 조용히 욕실로 갔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말라갔다.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다. 몇 개월 전에 낮에 외출이 무척 잦아졌다가 외출도 하지 않을 때였다. 친구를 해봐야 초등학교 동창인 명이라는 여자뿐이었고 그나마 가끔 전화가 걸려올 뿐이었다. 닦고 쓸고 하는 것 외에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텔레비전을 보는 게 고작이었다. 어쩌면 나는 그런 아내에게 만족하고 있는지 몰랐다. 살림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아무 문제 없는 가정, 난 그런 가정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날 저녁 명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껏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말꼬리를 흐렸다. 가족들이 떠드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미안해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때 문득 아테네 모텔이 떠올랐다. 주차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그녀의 옆모습도 조수석에 누가 타긴 했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쳐보지 못했다. 아테네 모텔에는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거나 사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할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를 위해 장기 임대한 방이 3개가 있었다. 나는 야근을 하고도 점심때가 돼서야 일을 끝냈고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테네 모텔로 들어설 때였기 때문에 무척 지쳐 있었다. 아내는 아테네 모텔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명이라는 여자는 울먹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가깝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람이나 한번 쐬자고 한 것이 그만.
전화까지 없애면서까지 참 힘들어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식칼을 갈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거실에서 주방 옆 작은 방으로 옮겨 둥지를 틀면서 점점 가을 낙엽처럼 말라갔다. 식칼을 꽂기에는 너무 늦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내 가슴에 식칼을 꽂고 다녔다. 처음부터 괜찮다고 그렇게 태연하게만 말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아내에게 덜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랐다. 전립선염이 심해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은 후 의사는 당분간 성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했다. 그때 아내는 말했다. 당신만 옆에 있고 건강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아내는 수술 전처럼 똑같이 행동했고 나는 그런 아내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느꼈지만 마음 든든하게 여긴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런 아내가 2년여의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을 무렵에 그런 짓을 하다니. 나는 돌아누워 방문을 바라보았다. 창호지를 바른 하얀 방문에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가 걸려 있었다. 비몽사몽으로 몸을 뒤척이다 눈부심에 화들짝 깨어났다.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에 눈이 부셨다. 순간 등이 서늘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꼭 나가야 한다는 여인의 말이 나무 토막으로 변해 등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여인의 흔적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왔다. 목에서 심한 갈증이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집은 마을 중간 산 쪽에 위치했다.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와 보니 다행히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가는 숨을 내쉬며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아도 오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은 너무나 고요했다. 흔한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적막감에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다. 나는 빨리 마을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집 뒷산으로 올라갔다. 마을에 사람들이 없기는 해도 마을 앞길로 가기엔 자신이 없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니 연료각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가슴은 더 심하게 두근두근거렸다. 차가 연료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지 않은가. 어떻게 저 마을 사람들을 피해갈까 궁리하다가 일단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뒷산은 생각보다 걷기가 힘들었다. 비탈진 경사에다 녹지 않은 눈이 얼어있어 발목까지 빠지곤 했다. 신발에 눈이 들어가 질퍽거렸고 바짓가랑이가 흠뻑 젖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걷고 나서야 마을 입구에 있는 찻집 뒷산으로 올 수 있었다. 연료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쪼그리고 앉아서 마을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으로부터 차명을 시작하겠나이다. 산의 울림으로 목소리는 찌렁찌렁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가 귀에 익은 것 같아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연료각을 등지고 있는 사람을 유심히 보았는데 틀림없는 마을 어르신으로 통하는 노인이었다.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당산제를 지낼 때의 모습이었다. 차명이라니 어젯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나는 어젯밤의 일을 곱씹어 보았다. 내가 아니라면 분명 누군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죄인을 끌고 오시오. 노인의 말이 떨어지자 장정 2명이 앞으로 나와 노인 앞에 각자 어깨에 맨 자루를 내동댕이 쳤다. 자루에 든 것들이 심하게 꿈틀거렸다. 여기에 있는 2 죄인은 은밀한 짓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해쳤기에 차명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이 마을의 양풍미속을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하신 연료님께 비옵니다. 노인은 연료각 앞에 차려진 제단에 2번 절을 했다. 노인의 절이 끝나자 자루에 든 것들이 심하게 꿈틀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떤 노인들은 제법 머리통만한 돌을 던졌다. 아, 나는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마치 내가 돌팔매질을 당하는 느낌이었다. 가슴 속에 한기가 몰아쳐 이가 따다닥 부딪혔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조심스럽게 뜨니 사람들이 자루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자루가 온통 뻘겋게 물들었고 시꺼먼 선혈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는지 자루가 가끔 꿈틀거렸다. 나의 온몸이 쑤셔왔다. 저 죄인들을 당사님께서 계신 뒷산에 묻도록 하시오. 노인이 다시 명을 내렸고 장정 두엇이 앞으로 나와 비닐로 자루를 감싸더니 어깨에 들쳐매고 당산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 이럴 수가. 나는 전율의 몸을 떨었다. 열려각을 바라보았다. 소름이 확 끼쳐왔다. 갑자기 열려각이 무서워졌다. 등골이 서늘했다. 아내는 손목을 그었다. 내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한 날 밤이었다.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다. 직장에서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모두 퍼졌다. 눈이 무서웠고 나 자신조차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냈다. 고향의 어머니는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했고 형님들과 누이 동생들은 아내를 꼴도 보기 싫어했다. 아내는 항상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 다행히 아내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혼을 하지 못했다. 이혼도 못할 만큼 아내의 정신과 육체는 피폐해져 있었다. 나는 아내를 회색빛 담장이 쳐진 정신요양원에 보냈다. 만약 아내가 용서해달라고 빌기라도 했다면 용서해줬을까? 아내는 아테네 모텔에서 돌아온 후에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내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아렸다. 6개월이 지나도록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기억해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집을 다 지나가고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도로로 나와 차를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열려각을 막 지날 무렵이었다. 갑자기 열려각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벌써 가시게요? 흡하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노인이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침이나 드시고 가시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노인이 말을 이었다. 이제 제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집으로 가시지요. 나는 머뭇거렸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겨우 입을 뗐다. 그럼 아까 자루 속에 든 사람들은? 자, 따라오시지요. 오늘은 돼지 2마리를 실컷 먹으며 마음껏 노는 날이라오. 노인은 빙그레 웃었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